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이 추웠습니다. 오늘, 기술사 114회 기술사 시험일이었죠. 예, 오늘 일요일 날, 굉장히 추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추운 시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14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궁금할 거예요. 매번 이제 제가 강의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궁금한 것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내가 또 어떻게 적은 부분들이 좀 또 일정 부분 또 어떤 점수가 나올런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시험 유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조금 이렇게 몰린 어떤 기분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뒤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70회부터 113회까지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소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6.5%,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 한 25%, 그 다음에 건축은 한 12%, 그 다음 나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방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또 한 10% 정도, 그 다음 계산 문제 10%, 법규에서 또 이렇게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집중적으로 지금 몰린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114회입니다. 114회인데, 뭐 기계 쪽에 지금 이번에 몰렸어요. 거의 15문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48%, 50% 가깝게 시험이 이게 기계 쪽에 나왔죠. 그리고 또 전기 쪽도 만만찮게 나왔는데, 전기 쪽이 거의 이제 요번은 거의 대부분이 한 6문제, 7문제 정도 전후가 나오니까 뭐 한 7문제 정도 축제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평상시와 비슷하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전기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태지가 났는데 요즘 거의 한 90회 이후부터는 거의 뭐 꾸준하게 한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건축이 좀 많이 나왔고요. 건축도 원래 한 12%인데 한 19%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거의 안 나왔고요. 방폭 안 나왔고, 이온물 석유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도 거의 안 나왔고, 이번에 이제 소방에 적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제천 화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양 어떤 요양병원에 있던 화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 나왔던 어떤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지금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죠. 지금 한 문제는 아니고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죠. 두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네요. 한 세 문제, 증명 하나까지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10%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계 쪽에 매몰됐다. 그리고 전기 쪽은 그냥 평상시와 나왔다. 그리고 건축도 조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방폭하고 위험물하고 위험성 평가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소방의 적용도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계산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 증명 하나까지 한 세 문제 나왔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이번에 이제 크게 분석해보면, 대분류를 분석해보면 이제 이렇게 됐더라. 각각 이제 각 교실을 한번 볼게요.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어떤 승강장 배연 설비입니다. 즉 근래에 비상용 승강기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91회, 108회, 110회까지 해가지고 그 근래에 한 108회, 110회에서 꾸준히 피난용 엘리베이터하고 또 비교하라는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110회 때는 또 비상용 승강기에 또 안전장치 이런 부분도 좀 나왔는데, 이번에 또 114회도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제14조 제2항이 있습니다. 법이. 그 부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 건축물의 설비 기술 기준들에 관한
규칙인데 제14조 제2항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웠을 부분일 것 같고요. 외웠으면 뭐 적을 수 있을 부분인데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술사 문제로서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부하와 델타 부하의 상전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전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공부를 하신 분 전기 쪽에 전공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한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의외로 또 힘들어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P는 이제 루트 3VI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라 이야기 나왔습니다. 증명하라 나오는데 사실은 Y 부하든 델타 든 간에 사실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원래 P는 기준이 뭐냐면 3VI입니다. VI인데 왜냐면 세 개의 어떤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변압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세 개의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개의 어떤 변압기를 해서 이렇게 3VI가 되는죠. 근데 이때의 뭐 VI는요. VPIP입니다. 여기서 VPIP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전압 기준. 그 다음에 이거는 상전류죠. 예. 상전압, 상전류 기준으로 하면 3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풀어내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 루트 3VI가 되는 부분들은, 루트 3VI는 요거는 성간으로 환산했을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P가 될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VL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VP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VP 대신에 이제 VL을 놓으면 이게 VL은 루트 3VP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VP 대신에 루트 3분의 VL이 들어가죠. 이 부분들이 들어가죠. 여기에. 그러면 루트 3 VL이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상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와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성간전류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면 뭐요? 그냥 루트 3 VI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성간 전류 성간 전압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 여기에서도 만약에 뽑아내면 자, P는 기본적으로 3VPIP를 기준해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자, 여기에 성간 전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부에 상전류가 이렇게 상전류가 흐릅니다. 상전류가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 위상차 때문에 나오는 여기에 성간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분 이 전류 이 I1이라고 그럴까요? I2, I3이라고 그럴게요. IL은요. IP 이 부분에서 키르호프 1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오는 전류는 I1이 될 거고 나가는 전류는 I2와 그 다음 나가는 전류 IL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이것은 상전압이 되겠죠. 일단은 뭐냐면 IL은 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성간 전류가 이거는 상전압이 되겠죠. 상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제 풀면 좀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 뭐 제가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 나중에 이거 뽑아내면은 루트 3에 IP가 됩니다. IP가. 이거는 요 값은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 대신 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루트 3 I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넣게 되면 3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IP는
다시 루트 3 뭐요? IL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 루트 3 IL 예, 곱하기 I 예,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뽑아내면 뭐요? 루트 3의 IL에 여기 IP 요거는 이제 VP가 되죠. 이건 VP가. 그 VP는 VL하고 동일하죠. 여기에 상전압은 여기에 성간전압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간 전류로 나타내고 루트 3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델타 쪽은 성간 전류가 루트 3배가 많고요. Y 쪽은 성간 전압이 루트 3배가 많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VPIP는 3VI 우리가 뭐 전력을 나타낼 때 3VI로 나타낼 때는 이거는 3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보통 루트 3VI는 뭐예요? 이거는 성간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간으로 나타낼 때 여기에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꿀 때는 Y 쪽에서는 성간전압이 루트 3배가 많고 델타 쪽에서는 뭐예요? 전류가 루트 3배가 성간 쪽에서 전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기를 안 하셨던 분들은 뭐 좀 힘들게 했을 것 같고요. 전기 쪽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났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자, 항공기용 소화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왔어요. 이 부분은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항공기용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하론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기체 중간쯤 해서 하론 소화약제 설비가 있고 메인 설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물칸, 그 다음에 엔진, 양쪽 날개에 있는 엔진 쪽에 터빈에 있는 엔진 쪽에 그 다음에 하물칸 쪽에 그 다음에 화장실 쪽에 그 다음에 연료 창고 쪽에 기본적으로 하론 소화 설비가 를 쓰게 돼 있고 뭐 객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공기용 소화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나왔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제 아는 사람은 항공기를 정비를 하는 팀장이 계시는데 보통 화재가 나면 대부분 원래 이제 그 조종사들은 더 고도를 높인다고 그럽니다. 고도를 높이게 되면 산소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질식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로 교차 회로를 구성하고자 한다. 교차 회로 방식과 회로 구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71회 하고 96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114회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우리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찍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1회, 96회 나왔고 그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또 광센서 감지 선형 감지기하고 또 자주 비교하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했죠. 뭐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교차 회로가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교차 회로는 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교차 회로 방식을 쓰는 데는 가스기 소화 설비에서 쓰죠. 그리고 수계 소화 설비에서는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에서 쓰죠. 거기서 씁니다. 근데 이제 교차 회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한 회로만 동작을 했을 때는 경보를 내고요. 두 개의 회로가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소화 설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그 대신 이제 선로가 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식 감지 선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차 회로 방식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 교차 회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열 감지기나 연기 감지기를 쓰죠. 그래서 초기에는 연기 감지기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열 감지기가 동작을 해서 비하재부를 막아주고 있죠. 물론 이제 교차 회로 방식을 쓰지 않는 교차 회로를 쓰지 않고 하나의 감지기로 될 수 있는 특수 감지기도 있죠. 8가지 정도 있지만 교차 회로 방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내부에 이제
심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신호로 잡으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70도씨에, 하나는 90도씨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피아노 선을 이렇게 하면 만약에 꼬여져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전류물이 녹게 되면 70도씨에서는 뭐요? 예,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0도씨 도달하면 이렇게 또 쇼트가 나겠죠. 그래서 70도씨에서는 뭐 경보, 90도씨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다 동작을 하면 뭐예요? 그냥 소화 설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당혹스럽기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하여튼 정원식 감지 선용으로 했을 때는 감지기 종류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예요? 온도를 다르게 한 다신호 방식을 쓰면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윙 체크 밸브는 이제 나왔네요. 체크 밸브는 계속 좀 이것도 찍었던 부분인데 계속 안 나왔었습니다. 자, 체크 밸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기에 있죠. 자, 고가수도 쪽에, 그 다음에 연결 송수 안쪽에 하나 있고, 펌프의 토출 축에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체크 밸브 여기도 하나 있죠. 후트 밸브에서도 하나 있죠. 그래서 물이 새지 말라고 후트 밸브에서는 후트 밸브도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고가 수조 방식 여기에 체크 밸브는 뭐예요? 물의 누수 방지입니다. 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누수 방지.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에 하는 것도 누수 방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펌프가 가동이 되다가 수도업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뭐예요? 수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체크 밸브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열리는 스윙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어떤 물의 유수와 흐르는 방향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또 리프트형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스몰레스 체크 밸브 물어봤잖아요. 체크 밸브가 약간의 스프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이 가해지면 서서히 열리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물이 가해지가 서서히 열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수격을 방지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뭐 체크 밸브 중에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몰렌스키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고 나머지는 뭐 스윙형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폴리우레탄 폼 벽체를 관통하는 단위 면적당 열 유동률을 계산인데, 열 전달 계산도 찍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69에 80회, 89에 95에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어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재 가옥도에 대한 시험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조금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열 전달보다는 훨씬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이클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열 전달이 안 나왔었어요.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떨어졌네요. 사실 찍었던 문제들인데 뭐 자, 이 부분들 온도를 우리가 켈빈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켈빈이 273도 10 플러스 2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켈빈 온도로 나타내게 되면 그 다음에 벽체의 두께 그 다음에 예, 열 전달 계수를 해주게 되면 단위 면적당 열 유동률을 계산하니까요. 단위 면적당 10.2 정도 나오겠네요. 아주 좀 기본적인 어떤 뭐 수월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 수계 소화 설비의 주요 구성 7가지와 가압 손수 장치 종류 4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좀 예, 수월한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하재 안전 기준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 수원, 가압 손수 장치, 배관, 한밑 방수구, 그다음에 뭐요? 전원, 배선, 제어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수계 설비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수원, 다시 한 번 더 수원, 가압 송수장치, 배관, 한밑 방수구. 만약에 이제 헤드로 되어 있으면 헤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상용 전원, 비상 전원, 그 다음에 배선, 그 다음에 제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구성 요소 7가지입니다. 모든 수계 쪽은 이 가정대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가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징들이 있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체기계를 운전 시 압력의 순간적인 변동과 송출량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현상 및 대책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요? 서징을 이야기하는데 서징이 이제 86회, 그 다음에 101에 나오고 이걸 114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찍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딱 보면 뭐 이렇게 한 86회, 100회 거의 한 15회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뭐 서징이라는 거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서징은 뭐예요? 관성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P는 QH죠. 자, 전동기의 용량입니다. 동력입니다. 동력은 유량 곱하기 뭐요? 양정, 뭐 압력, 양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펌프는요, 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압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74년 그룹 됐을 때는, 자, 유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유량이 이렇게. 스프링클러 하나 터졌어, 2개 터졌어, 이렇게 3개 터졌다, 이렇게 유량이 늘어나잖아요. 유량이 늘어나면 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유량이 늘어날 때마다 양정이 늘어나요. 유량이 늘어날 때마다 거의 극도로,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극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유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정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졌을 때거든요. 이 펌프의 용량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배관에는 항상 공기가 있죠. 어디든 공기가 약간 배관 속에 공기가 있던 공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수소가 있던 그런 공기들이 압축되어 있으면서 뭐요? 압축되어 있으면서 그 압축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리죠. 압축되어 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뭐예요? 물의 양은 늘어나는데 양적은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압축된 공기가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물을 한번 토출하고 나면 물이 또 줄어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뭐 대책을 보시면 이렇게 산행부 곡선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운전해 갈 때 운전 곡선들을 여기에서 이 관점에서 운전 안 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 때 압력이 일정한 높아지게 되면 뭐 배출을 시킨다든지 순환 배관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자, 수계 소화 설비 흡입 배관 구비 조건과 적용할 수 없는 개폐 밸브입니다. 자, 흡입 배관 구비 조건 이 부분은 언제 한번 나오나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선해류입니다. 선해류. 이죠. 항상 이 후투 밸브 쪽에서는 이게 이제 클래프 있고 후투 밸브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보통 후투 밸브 중간으로 따지게 되면요. 무리가 빨려가는 이 부분에서 뭐예요? 선해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면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되고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요? 볼텍스 플레이트.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뭐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텍스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선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이 빨려나가는 어떤 수조 쪽에 만약에 수조 쪽에 있을 때 후투 밸브가 있을 때 선해류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 뭐예요? 도수로를 이용해서 선해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와류 방지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뭐 있는데 하여튼 볼텍스 플레이트는 뭐예요? 후투 밸브에다가 평평한 사각으로 되어 있는 어떤 뭐예요? 뭐 철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해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와류 방지턱을 두어서 선해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흡입 배관 공기 고임 방지 대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비 조건입니다. 이런 선해류 흡입 배관. 자, 버터플라이 설치 금지고, 이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이나 후투 밸브를 정기적 청소. 스트레이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빼내면 이렇게 망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 청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편심 예두를 설치한다. 자, 펌프 중에요. 편심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심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마찰, 이렇게 간격이 줄면서 마찰 손실이 일어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 또 마찰 손실이 일어나죠. 마찰 손실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한쪽에서는 마찰 손실이 안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이게 편심, 이게 동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만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것을 편심으로 써서, 예, 하여튼 최대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거.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관기, 이게 있는 여기 외부의 관 길이라든지 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조하고 펌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수조를 낮춘 부분이 없도록 그냥 같은 레벨에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조도가 좋은 어떤 스테인리스 강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죠. 하여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개폐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개폐 밸브는 뭐예요? 쭉 내려왔다 쭉 올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렇게 닫혔다가, 요렇게 열려요. 그 뭐예요? 이 부분이 열려요. 그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 부분들이 계속 마찰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죠? 마찰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그거고요. 자,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어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105에 나왔네. 105에 나오고, 이번 114에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건축법상 구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단은 통하는 출입구의 창문에서 외부하고 있는데, 연기가 누출돼서 이렇게 피난하는 계단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2m 이상의 거리를 둘 거고, 그 다음 각종 방어문을 설치할 거고, 유효, 폭은 0.9m 이상 할 거고, 계단의 유효 높이 90cm 이상. 그 다음에 계단은 내화 구조를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외워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구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능 위주의 설계 시나리오 적용 기준에 대한 인명 안전 기준인데, 이 부분들은 90회에, 97회, 104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110회도 나오나요? 이제 114회,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나머지 호흡 한계선, 열에 의한 영향, 가시거리에 의한 영향, 독성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여담을 하면요. 이게 안에 있는 부분이 NFPA 기준들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NFPA 기준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국내 기준이에요. 성능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NFPA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NFPA 기준을 우리가 준용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가혹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참, 좀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들이 뭐예요? NFPA보다 더 가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가혹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더 연구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모방해서 쓰는데, 예, 더 가혹하게 돼 있는 거. 아주 좀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네, 하지 않은 기준, 203의 2항에 있는 연기감지기에 대한 연기감지기 2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법이고요. 자,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 얼마 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증명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한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죠. 거기에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게 108에 나왔던 거고요. 자, 보일의 법칙. PV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T분의 V는 일정하다. 샤르의 법칙. 예,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압력과 부피와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그리고, 온도와 부피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물리적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